차가운 밤 공기가 이세연의 창백한 뺨을 스쳤다. 낡은 아파트의 얇은 유리창은 도시의 소음을 거의 걸러내지 못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그녀의 불안한 심장박동과 기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18세. 법적으로는 성인이 되었지만 세연은 자신이 어른들의 잔혹한 세계에 내던져진 연약한 나무잎에 불과하다고 느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눈 밑은 거무죽죽했고 한때 총명함으로 빛나던 눈동자는 깊은 절망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그녀의 작은 책상 위에는 낡은 법률 서적 몇 권과 구겨진 고지서 한 뭉치가 흩어져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그녀는 지금쯤 대학 캠퍼스의 낭만을 꿈꾸며 입시의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3개월 전의 끔찍한 사고는 그녀의 모든 꿈을 산산조각 냈다. 부모님은 빗길 교통사고로 알려진 사고로 동시에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친척이라는 이름의 약탈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중 가장 악랄한 포식자는 바로 그녀의 작은아버지 이병식이었다. 이병식은 부모님의 회사가 사실은 거대한 빚더미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고 했다. 그는 서류 뭉치를 세연의 얼굴 앞에 흔들어대며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으로 막대한 보증을 섰다고 주장했다. 세연은 경영이나 법률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지만 그 서류들이 풍기는 불길한 기운을 직감했다. 아버지는 그렇게 무모한 분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항변은 이병식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는 세연과 그녀의 12살 난 남동생 세진의 유일한 보호자임을 내세워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 이병식은 최종 통첩을 날렸다. 세연아, 작은아버지가 네 딱한 사정을 봐서 살기를 하나 마련했다. 그의 기름진 목소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역겨웠다. 그는 고급 빌라의 호화로운 것을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값비싼 시가를 피우며 말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병식은 어쩐 일인지 갑자기 부유해졌다. 그는 세연과 세진을 이 호화로운 빌라의 작은 방 하나에 몰아넣고는 자신들이 보호받고 있음을 감사하라고 했다. 세연은 말없이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해석했는지 이병식은 말을 이었다. 강 회장님이라고 계신다. 나이도 좀 있으시고 몸이 좀 불편하시지. 하지만 돈은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분이 내 사정을 듣고 아주 딱하게 생각하시더구나. 그는 재떨이에 시가를 비벼끄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네가 그분과 결혼하면 이 모든 빚은 물론이고 네 동생 세진이의 미래까지 보장될 거다. 결혼, 그 단어가 세연의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18살의 그녀에게 결혼은 아직 먼 나라의 이야기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병식이 제시한 결혼은 달랐다. 그것은 거래였고 희생이었으며 사실상의 매매였다. 이병식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알 거 없다. 그냥 훌륭한 분이라고만 알아도 네가 거절할 처지가 아닐 텐데 당장 내일이라도 빚쟁이들이 들이닥쳐서 너희 남매를 길거리로 끌어낼 수도 있어.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지. 어린 세진이는 어떡할 거냐. 이병식은 정확히 세연의 약한 고리를 알고 있었다. 부모님을 잃은 후 세진은 세연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이유였다. 세연은 이를 악물었다. 강 회장에 대한 소문은 이미 사교계에 파다했다. 그는 수십 년간 암흑가와 재계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부를 축적한 괴물로 알려져 있었다.
끔찍한 사고로 인해 반신불수가 되었고 얼굴에는 흉측한 화상 자국이 남아있어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었다. 성격 또한 괴팍하고 잔인하게 이를 데 없어 그를 모시던 하인들이 며칠을 못 버티고 도망 나온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그런 자에게, 그것도 붉은 노인에게 자신을 팔아넘기려는 작은아버지의 잔인함에 세연은 온몸이 떨렸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세연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버텼다. 하지만 이병식은 코웃음을 쳤다. 시간? 내게 그런 사치가 있을 것 같아? 오늘 저녁까지 결정해. 안 그러면 나도 더는 너희를 못 지켜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연의 어깨를 두어 번툭툭 치고는 방을 나갔다. 그가 남긴 독한 시가, 냄새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세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동생이 있었다. 그날 밤 세연은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그녀는 이병식의 비서가 이끄는 차를 타고 한적한 교회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으로 향했다. 그곳은 성이라기보다는 요새에 가까웠다. 높은 담장과 삼엄한 경비, 그리고 방문객을 압도하는 음산한 분위기가 세연을 짓눌렀다. 그녀는 자신이 재물이 되어 괴물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저택 내부는 외부의 음산함과는 달리 고풍스럽고 사치스러운 장식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거대한 샹들리에, 그리고 벽을 가득 메운 정체 모를 그림들은 모두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이병식은 마치 제집인 양 거들먹거리며 세연을 서재로 이끌었다. 강 회장님, 말씀드린 아이입니다. 이세연. 방 안은 어두웠다. 두꺼운 벨벳 커튼이 창문을 가리고 있어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하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편에 육중한 휠체어에 앉은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빛을 등지고 앉아 있어 얼굴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었다. 다만 거친 숨소리와 함께 간간이 들려오는 기계음이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짐작하게 했다. 가까이 오거라. 쇳소리가 섞인 듯한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세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역한 약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위압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남자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여전히 잘 보이지 않았지만 드러난 손은 앙상하게 마르고 검버섯이 피어 있었다. 그는 휠체어에 부착된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듯했다. 네가 이병식의 조카로구나. 듣던 대로 어리고 예쁘군.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이병식이 옆에서 아첨하듯 끼어들었다. 회장님, 보시다시피 아직 철부지입니다. 하지만 심성은 착한 아이입니다. 회장님을 잘 모실 겁니다. 세연은 이병식의 역겨운 아첨에 속이 메스꺼웠다. 조용히 해. 강 회장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한마디에 이병식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휠체어를 아주 약간 움직여 세연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두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롭고 강렬했다. 이름이 이세연이라고 했나. 그는 마치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세연은 그 압도적인 시선에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애써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세진이를 위해서라도. 네, 맞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침착했다.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노인은 희미하게 웃는 듯했다. 좋아, 용기가 가상하군. 그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세연 쪽으로 밀었다. 혼인신고서와 함께 수십 장에 달하는 부속 계약서였다. 읽어봐라. 세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이세연은 강 회장의 법적 아내가 되며 그의 모든 지시에 복종한다. 결혼 생활 동안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 외부에 발설하지 않으며 강 회장이 사망할 때까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그 대가로 이병식이 진 모든 빚은 탕감되며 동생 이세진의 학비와 생활비 일체가 보장된다. 그것은 결혼 계약서라기보다는 노예 계약서에 가까웠다. 세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아냈다. 제가 이 서류에 서명하면 정말 제 동생은 안전한 건가요? 그녀의 질문은 강 회장이 아닌 그 뒤에 서서 탐욕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이병식을 향한 것이었다. 이병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강 회장은 그들의 대화를 가로막았다. 내 앞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건가? 계약의 주체는 나다. 그는 책상 위에 펜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서명해라.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세연은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은 굳게 쳐져 있었다. 그녀에게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펜을 집어들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세연.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그 이름 석자가 그녀의 18년 인생을 송두리째 저당 잡히는 순간이었다. 서명을 마친 그녀가 펜을 내려놓자 이병식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류를 낚아챘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는 서류에 입이라도 맞출 듯이 기뻐했다. 반면 강 회장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세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부터 넌 내 사람이다, 이세연.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내 작은아버지는 이제 볼일 끝났으니 돌아가라.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이 집에서 지내게 될 거다. 그는 휠체어 옆에 버튼을 눌렀고 곧이어 검은 정장 차림의 비서가 들어와 이병식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밖으로 안내했다. 이병식은 돈벼락이라도 맞은 듯 싱글벙글하며 서재를 나갔다. 방 안에는 다시 세연과 강 회장 둘만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세연은 자신이 거대한 덫에 걸렸음을, 그리고 이 어둡고 음산한 저택이 그녀의 새로운 감옥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앞으로 닥쳐올 미지의 공포를 예감하며 어둠 속에 앉아있는 붉은 노인, 그녀의 남편이 된 남자를 조용히 응시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기이할 정도로 젊고 날카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이세연의 새로운 삶은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시작되었다. 이병식이 떠난 후 서재의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감옥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다. 강 회장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고 마치 그림자의 일부가 된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세연은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육중한 문이 다시 열리고 중년의 여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쪽지고 짙은 회색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안경 너머의 눈은 차가웠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이세연 양 되십니까? 저는 이 집의 집사 김 여사입니다. 회장님의 명에 따라 오늘부터 당신의 생활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표정만큼이나 메마르고 기계적이었다. 김 집사는 세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그 시선에는 환영이나 동정 따위는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다. 저를 따라오시죠.
당신의 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는 세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렸다. 세연은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강 회장을 흘끗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고요했다. 세연은 조용히 김 집사의 뒤를 따랐다. 저택의 복도는 길고 복잡했다. 발소리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두꺼운 카펫, 볕이 들지 않는 복도에 걸린 거대한 초상화들이 세연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김 집사는 긴 복도를 지나 저택의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방 앞에서 멈춰섰다. 이곳이 당신의 방입니다. 문을 열자 비교적 넓지만 삭막한 방이 나타났다. 가구라고는 침대와 옷장, 작은 책상이 전부였고 창문은 두꺼운 쇠창살로 막혀 있었다. 이곳은 신부의 방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감옥의 독방에 가까웠다. 이 집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김 집사는 방 한가운데 선 채로 마치 법전을 읽듯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첫째, 회장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저택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둘째, 회장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서재나 침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셋째, 이 집에서 보거나 들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는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당신의 방으로 가져다 줄 것입니다. 특별한 용무가 없다면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녀의 말은 경고이자 명령이었다. 세연은 기가 막혔다. 이것은 결혼 생활이 아니라 명백한 감금이었다. 제 동생은, 세연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려던 순간 김 집사는 차갑게 말을 잘랐다. 이세진 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최고의 교육 환경과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당신이 이 집의 규칙을 잘 따른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세진을 인질로 삼고 있으니 딴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뜻이었다. 김 집사는 세연에게 갈아입을 옷 몇 벌이 든 작은 가방을 건네주고는 그대로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세연은 힘없이 침대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에 갇힌 괴물의 신부가 되었다. 그리고 그 괴물은 소문대로 끔찍한 존재인 것 같았다. 그녀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다. 절망이 너무 깊으면 눈물조차 마르는 법이었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다. 어떻게든 이곳에서 버텨내고 세진을 다시 만나야 했다. 그날 이후 세연의 감금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김 집사의 말대로 철저히 고립되었다. 식사는 정확한 시간에 방으로 배달되었고 방 청소는 그녀가 없는 짧은 산책 시간 저택 안에 정해진 정원구역에서만 허용되내 이루어졌다. 그녀는 저택의 다른 하인들을 마주칠 기회조차 거의 없었다. 그들은 모두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세연을 마치 유령처럼 대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남편이라는 존재, 강 회장과의 만남이었다. 그는 일주일에 2~3번 저녁 식사를 함께 할 것을 요구했다. 식사는 언제나 그의 어두운 서재에서 이루어졌다. 세연은 육중한 휠체어에 앉아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그와 마주 앉아 거의 숨소리도 내지 못한 채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는 식사 내내 거의 말이 없었고 가끔씩 거친 숨소리나 기침 소리만 낼 뿐이었다. 그의 모습은 소문과 일치했다. 그는 항상 어두운 조명 아래 있었고 얼굴의 절반가량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거나 혹은 얇은 의료용 마스크 같은 것으로 덮여 있었다. 드러난 피부는 병색이 완연했고 손은 앙상했다. 그는 분명히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세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본래 관찰력이 뛰어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강 회장은 여느 때처럼 휠체어에 앉아 수프를 간신히 뜨고 있었다. 그의 손은 유난히 심하게 떨리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바로 그때 서재의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더니 떨리던 손과는 전혀 다른 놀랍도록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으로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전화 통화를 시작했다. 내용은 복잡한 금융 용어와 기업 전략에 관한 것들이었다. 세연은 부모님의 회사 어깨너머로 배운 단편적인 지식으로 남아 그 대화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다. 놀라운 것은 아까까지만 해도 수프 한 숟가락 뜨기 힘들어하던 불구 노인이 전화기 너머의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지시는 날카롭고 정확했으며 상대의 변명이나 지연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다. 당장 유동성을 확보해 MA팀은 대기시켜. 이사회는 내가 직접 처리하지. 다시 한번 내 결정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자네 자리는 없을 줄 알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노인의 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힘과 논리의 전개 속도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가장 활발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통화는 몇 분 만에 끝났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다시금 숨 가빠하는 연약한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세연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무엇을 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강 회장을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위화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의 방, 즉 서재는 항상 어두웠지만 세연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최첨단 기술 장비들의 불빛을 몇 번이고 목격했다. 책상 구석에는 일반적인 노인용 보조기구가 아닌 복잡한 회로가 보이는 맞춤형 제어 장치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또한 그의 눈, 그것이 가장 큰 의문점이었다. 얼굴의 대부분이 가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언뜻언뜻 빛나는 그의 눈동자는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맑고 깊고 그리고 날카로웠다. 그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젊은 맹수의 눈빛이었다. 세연은 그 눈빛과 마주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정말 소문대로 끔찍한 사고를 당한 노인이 맞는 걸까?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자 세연은 더 이상 수동적인 감금 생활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했다. 이 거대한 성의 주인, 자신의 남편이 된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는 왜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왔는가? 이병식과의 거래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그 이면에는 더 거대하고 복잡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비록 감시가 삼엄했지만 이 거대한 저택에도 빈틈은 있을 터였다. 그녀는 김 집사와 하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교대 시간, 동선, 그리고 습관들을 몰래 관찰했다. 낮에는 허용된 정원 구역을 산책하는 척하며 저택의 구조를 익혔고 밤에는 방 안에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외부의 기척을 살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세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달이 밝았고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정원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때였다. 저택의 별채, 평소에는 불이 꺼져 있어 창고나 체력 단련실로 짐작만 하던 건물의 2층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김 집사는 분명 그곳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저곳에 무엇이 있는 걸까? 강 회장은 분명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었다. 그렇다면 저 늦은 시간에 저곳에서 불을 밝힌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세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직감했다. 저곳에 자신이 찾던 비밀의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의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괴물의 성에 갇힌 순진한 소녀는 이제 스스로 비밀을 파헤치려는 위험한 탐색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이세연이 저택의 별채에서 새어나오던 의문의 불빛을 목격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의 충동을 억누르고 다시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섣부른 행동은 채진의 안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녀는 더욱 철저하게 저택의 동태를 살폈다. 하지만 그녀의 치밀한 관찰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에 의해 중단되었다. 그날 오후 김 집사가 평소에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방을 찾아왔다.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병식 씨께서 당신을 뵙고 싶어 하시는군요. 순간 세연의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자신을 이 지옥으로 팔아넘긴 장본인이 무슨 낯으로 찾아온단 말인가. 만나고 싶지 않아요. 세연은 차갑게 대답했. 하지만 김 집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회장님께서도 동석하시는 자리입니다. 이미 본관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부권은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언제나처럼 통보였고 세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주먹을 굳게 쥔 채 김 집사의 뒤를 따랐다. 본관 응접실은 그녀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음산한 서재와는 달리 과시적일 정도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높은 천장과 값비싼 가구들은 여전히 사람의 온기 대신 차가운 위압감만을 풍기고 있었다. 응접실 한가운데 이병식은 값비싼 실크 슈트를 차려입고 다리를 꼰 채 앉아 있었다. 부모님의 장례를 치른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탐욕스러운 사업가 행세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다. 세연을 보자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 우리 세연이 여기가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얼굴이 반쪽이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쁘네. 강 회장님의 총애를 듬뿍 받고 있는 모양이야. 이병식의 능글맞은 목소리가 응접실을 울렸다. 그는 세연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다. 세연은 대답 대신 그를 증오에 찬 눈으로 노려보았다. 그때 육중한 휠체어 바퀴 소리와 함께 강 회장이 김 집사에 의해 응접실로 들어섰다. 그는 여전히 어두운 담요로 다리를 덮고 얼굴의 일부를 그늘에 가린 채였다. 이병식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아이고, 회장님. 친히 나와주시고 영광입니다. 조카 아이가 워낙 철이 없어서 제가 대신 안부라도 여쭐 겸 들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 회장은 희미한 기침 소리를 낸 뒤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용것만 말하게, 난 바쁜 몸이야.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약하고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냉랭함은 이병식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병식은 마른 침을 삼키더니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사업 계획서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사실은 회장님께 아주 좋은 사업 기회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최인승 그룹에서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들었습니다. 아주 전망이 밝은 사업이죠. 그는 강 회장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다. 제가 이쪽 건설 분야에 연줄이 좀 있습니다. 저에게 작은 부분이라도 맡겨주신다면 회장님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세연이도 회장님께 시집 보낸 저의 성의를 봐서라도. 그의 말은 노골적인 거래 요구였다. 그는 조카를 제물로 바친 대가로 더 큰 이익을 뜯어내러 온 것이었다. 세연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입술을 깨물었다. 강 회장은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림자에 가려 읽을 수 없었다. 이병식은 강 회장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더욱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이 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기 자본 회수율이. 바로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세연이 입을 열었다. 거짓말.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응접실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단호했다. 이병식의 얼굴이 당황으로 일그러졌다. 뭐, 네가 뭘 안다고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세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이 저택의 작은 도서관에서 몰래 읽었던 경제신문과 경영서적들의 내용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죽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숫자에 대한 그녀의 타고난 감각과 기억력은 그 지식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그녀는 계획서의 특정 페이지를 펼쳐 이병식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이 유동성 예측치 전부 허위예요.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초기 3년간의 현금 흐름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잡는 건 불가능해요. 특히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요. 그리고 여기 토지 보상비 항목. 현재 시세의 절반도 책정하지 않았네요. 이걸로 사업 승인을 받겠다고요? 이건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사기 계획서예요. 세연의 날카로운 지적에 이병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조카 딸이 이렇게까지 똑똑하게 반박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이 계집애가 어른들 사업 얘기하는데 네가 감히. 회장님, 이 아이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고. 이병식은 강 회장을 향해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어둠 속에 있던 그의 시선이 처음으로 세연에게 정확히 고정되었다. 계속 해보거라. 강 회장의 쉰 목소리에는 희미한 흥미가 서려 있었다. 세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것은 그녀에게도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작은아버지가 제시한 하청업체 리스트. 이 업체들은 이미 업계에서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받고 있는 곳들이에요. 자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속셈이겠죠. 이 계획서대로라면 제인숨 그룹은 막대한 손해를 입고 법적인 문제에까지 휘말릴 거예요. 이건 회장님을 돕는 게 아니라 회장님을 등치려는 수작이에요. 응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병식은 이제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강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병식 씨, 예, 회장님, 그 서류 가지고 돌아가게. 지인순그룹은 사기꾼과는 거래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거절의 의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병식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세연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서류를 챙겨 허둥지둥 응접실을 빠져나갔다. 그가 떠난 후 응접실에는 다시 세연과 강 회장 그리고 김 집사만이 남았다. 세연은 자신이 너무 나섰다는 생각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김 집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얼굴로 세연과 강 회장을 번갈아 보았다. 강 회장은 세연을 잠시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전과는 미묘하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놀라움이었고 혹은 재평가였다. 방으로 돌아가거라. 그는 짧게 명령하고는 휠체어를 돌려 서재 쪽으로 향했다. 세연은 그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오늘 거대한 괴물의 심기를 건드린 것인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동맹의 가능성을 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세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병식의 분노한 얼굴과 강 회장의 알 수 없는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별채의 불빛에 대한 호기심이 다시금 그녀를 사로잡았다. 오늘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시험했고 그것이 통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는 더 대담해져도 될 것 같았다. 그녀는 이 집의 비밀을, 그리고 강 회장의 진짜 정체를 알아내야만 했다. 그래야만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터였다. 자정이 넘은 시각, 저택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음을 확인한 세연은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파악해둔 경비원들의 순찰 경로와 김 집사의 취침 시간을 계산했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빠져나와 어둠이 깔린 정원을 가로질렀다. 달빛만이 그녀의 길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별채는 여전히 불이 꺼져 있었지만 세연은 망설이지 않고 2층으로 향하는 외부 계단을 올랐다. 2층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세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안쪽은 체력 단련실로 꾸며져 있었다. 각종 운동기구들이 어둠 속에 거대한 짐승들처럼 도사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처럼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세연은 실망했지만 이왕 들어온 김에 안을 둘러보기로 했다. 그녀가 안쪽으로 몇 걸음 더 들어섰을 때였다. 창가에 서 있는 거대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그는 달빛을 등지고 서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압도적인 존재감은 세연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는 두 발로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는 병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어깨가 넓고 키가 크고 완벽한 균형미를 갖춘 젊은 남자였다. 남자는 창밖의 어두운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세연이 그토록 익숙하게 보아왔던, 지금은 아무렇게나 한쪽에 치워진 텅 빈 휠체어가 놓여 있었다. 세연은 공포와 충격으로 숨이 막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입을 두 손으로 막았다. 저 남자는 누구인가? 강 회장은 어디에 있지? 아니면 설마. 모든 조각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맞춰졌다. 끔찍한 사고, 붉은 오인, 쉰 목소리, 하지만 그토록 날카롭고 젊었던 눈빛, 최첨단 장비들, 그리고 오늘 낮에 보여준 놀라운 사업적 통찰력에 대한 반응까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이었다. 바로 그 순간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갑고도 압도적인 미모를 지닌 남자였다. 흉측한 상처 따위는 없었다. 그는 세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그녀가 서재의 어둠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날카롭고 강렬한 눈,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지? 그의 진짜 목소리는 쉰 노인의 목소리가 아닌 낮고 깊은 차가운 분노가 서린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차가운 공기가 이세연의 폐부를 찔렀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달빛을 등지고 선 남자의 실루엣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던 끔찍한 붉은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완벽하게 건강하고 힘이 넘치며 무엇보다도 젊었다. 한쪽에 버려진 휠체어와 산소 호흡기 장치가 이 모든 상황이 끔찍한 연극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가 지른 무언의 비명은 공포와 충격, 그리고 배신감으로 뒤엉켜 있었다. 남자는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세연은 숨을 멈췄다. 그는 서재의 어둠 속에서 상상했던 흉측한 괴물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턱선, 서늘하지만 완벽한 이목구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차가운 눈빛. 그 눈은 그녀가 서재에서 보았던 바로 그 눈, 모든 것을 꿰뚫어 보던 맹수의 눈빛이었다. 그는 20대 후반
혹은 기껏해야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그는 아무런 동요도 없이 자신의 비밀을 목격한 침입자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지? 그의 진짜 목소리가 체력 단련실의 정적을 갈랐다. 그것은 더 이상 노인에 갈라지고 쉰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깊으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울림을 지닌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한 위압감을 담고 있었다. 세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누구, 세요? 간신히 쥐어짠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도 들리지 않을 만큼 미약하게 떨렸다. 남자는 희미하게 조소를 머금은 듯 했다. 그는 세연의 공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찮게 여기는 듯 했다. 내가 누구처럼 보이지?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병약한 노인의 어슬렁거림이 아닌 잘 훈련된 포식자의 단단하고 절도 있는 걸음걸이였다. 세연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강 회장님, 그녀가 불렀던 그 호칭은 이제 우스꽝스러운 농담처럼 들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고통스럽게 맞춰지고 있었다. 전화 통화에서 보여준 날카로운 지시, 어둠 속에서도 빛나던 눈동자, 그리고 오늘 낮 이병식을 대할 때의 그 미묘한 반응까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기만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철저하게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보다 더 큰 절망감을 느꼈다. 남자는 세연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섰다. 그는 그녀를 잠시 관찰했다. 그녀의 공포에 질린 눈, 창백한 얼굴, 그리고 주먹을 쥔 채 가늘게 떨고 있는 손가락까지. 그는 그녀를 당장이라도 이 집에서 끌어내 혹은 영원히 침묵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계산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오늘 오후 응접실에서 이병식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던 이 어린 소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강 회장은 자네가 생각하는 그 불구 노인은 존재하지 않아.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강태민. 진송그룹의 진짜 주인이자 자네가 서명한 그 계약서의 당사자지.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의문을 해소하는 답이었다.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진송그룹의 젊은 총수,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실종되었다고 알려졌던 혹은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전해졌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세연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애써 가다듬었다. 하지만 사고는요? 그리고 이병식 작은아버지는 분명 회장님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는 공포가 아닌 혼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강태민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씁쓸하게 웃었다. 사고는 실제했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완벽하게 계획된 암살 시도였어. 그는 별채의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들은 내가 죽거나 혹은 영원히 재기불능 상태가 되길 바랐지. 하지만 난 살아남았어. 그리고 결심했지. 내 목에 칼을 꽂으려 했던 그 배신자를 내 손으로 직접 찾아내기로.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어려 있었다. 그래서 난 죽은 사람 행세를 했어.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적의 심장부니까. 나는 이 저택의 유령처럼 숨어 모두가 경멸하고 무시하는 불구노인 행세를 하며 때를 기다린 거야. 그의 설명은 너무나 거대하고 치밀해서 세연은 현기증을 느꼈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한복판에,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무대 위로 던져졌던 것이다. 그럼 저는 왜? 그녀가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다. 왜 하필 그녀였는가? 이 거대한 복수극에 왜 그녀를 끌어들였는가? 강태민이 몸을 돌려 세연을 다시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너의 작은아버지 이병식. 그는 멍청하지만 탐욕스러운 인간이지. 내 적들은 바로 그런 자들을 이용해. 이병식은 내 적과 연결되어 있다. 그는 내 부모님이 남긴 작은 회사를 의도적으로 파산시키고 그 빚을 내게 떠넘겼지. 강태민의 말은 세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게 무슨 내 부모님의 사고, 단순한 빗길 사고였을까? 그의 질문은 비수처럼 세연의 가슴에 꽂혔다. 아니, 그럴 리가. 세연은 뒷걸음질 쳤다. 부모님의 죽음이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이병식은 그들의 하수인에 불과해. 그는 내 적들의 자금 지원을 받아 내 부모님의 회사를 집어삼켰고 그들의 지시를 받아 너를 불구 노인인 내게 바친 거야. 아마도 그들은 널 내 감시자로 심으려 했거나 혹은 나약한 노인에게 어린 신부를 안겨줌으로써 내게 굴욕감을 주려 했겠지. 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살해당했다. 그리고 그 원수는 지금 자신의 작은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에 눈앞에 이 남자가 쫓고 있는 적과 동일 인물이었다.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거대한 악의 실체가 희미하게 남아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강태민은 그녀의 눈물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분노를 정확히 읽어냈다. 하지만 넌 그들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가게 했어, 이세연. 그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오늘 오후 응접실에서 넌 네가 그저 순진한 재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지. 넌 똑똑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넌 그들을 증오할 이유가 생겼어. 그는 세연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이번에는 위협이 아닌 어떤 제안을 하기 위해서였다. 새로운 거래를 제안하지. 그가 세연의 눈앞에 섰다. 그 노예 같은 결혼 계약서 따위는 잊어. 그건 이병식과 가짜 강 회장 사이의 거래였으니까. 나는 네게 진짜 거래를 제안하겠다. 그는 세연의 젖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와 손을 잡아라. 내 부모님의 원수, 그리고 내 목숨을 노렸던 나의 원수를 함께 무너뜨리는 거야. 세연은 숨을 삼켰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그 어떤 전개보다도 위험하고 동시에 매혹적인 제안이었다. 내가 뭘 할 수 있죠? 전 아무 힘도 없는 18살일 뿐이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했다. 강태민은 거의 미소에 가까운 표정을 지었다. 아니, 넌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 바로 그 아무 힘도 없는 18살의 순진한 소녀라는 얼굴로 말이야. 그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너는 계속해서 불구 노인에게 억압받는 불쌍한 어린 신부를 연기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겁에 질린 척 하는 거야. 너의 그 연약한 모습이 그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릴 최고의 무기다. 그의 말대로였다. 이병식을 비롯한 적들은 세연을 그저 장식품이나 인질 정도로만 생각할 터였다. 너는 그들의 방심을 파고들어 특히 이병식 같은 하수인들에게 접근해서 정보를 수집해. 그들은 너 앞에서 모든 비밀을 떠벌릴 테니까. 그리고 나는 계속 이 휠체어에 앉아 있겠다. 그가 텅 빈 휠체어를 가리켰다. 나는 어둠 속에서 제인순 그룹 내부의 배신자들을 조일 거야. 너는 밖에서, 나는 안에서. 우리는 그들이 만든 이 연극 무대 위에서 그들을 위한 완벽한 함정을 파는 거지.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세연은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의 폰에서 순식간에 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안받았음을 깨달았다. 세연은 눈물을 닦았다. 공포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들어섰다. 이 남자는 그녀의 구원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이용하려는 또 다른 지배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와 그녀의 목표가 완벽하게 일치했다. 부모님의 복수,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운명에서의 탈출. 제 동생은요? 세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제 동생, 세진이는요? 그 아이는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해요. 이 일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조건이었다. 강태민은 잠시 세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지. 세진이는 이미 이병식의 손이 닿지 않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내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 일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끝난 후에도 그 아이는 완벽하게 안전할 거야. 세연은 그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거래하죠. 강태민은 그녀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크고 단단한 손으로 그 손을 맞잡았다. 그것은 노인의 병약한 악수가 아닌 동등한 공모자들의 차갑고도 견고한 계약이었다. 그림자 속에서 두 개의 복수심이 하나의 거대한 불꽃으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돌아가. 강태민이 먼저 손을 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사무적으로 돌아왔다. 내일 아침이면 넌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겁에 질린 소녀가 되어 있어야 해. 김 집사를 포함해 이 집의 그 누구도 믿어선 안 돼. 그들 중 누가 적의 눈과 귀가 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그는 다시 휠체어로 걸어가 앉았다. 그리고 익숙한 동작으로 담요를 무릎 위에 덮고 어깨를 움츠렸다. 완벽한 불구 노인으로의 복귀였다. 세연은 조용히 몸을 돌려 문을 향했다. 그녀가 문고리를 잡았을 때 등 뒤에서 다시 강태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그가 만들어낸 갈라지고 쉰 노인의 목소리였다. 이세연. 세연이 멈춰섰다. 이 집에서는 아무도 믿지 마라.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경고처럼 울렸다. 나조차도. 세연은 대답 대신 문을 열고 조용히 복도로 빠져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절망의 계약서에 묶인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품은 위험한 동맹의 파트너가 되어 괴물의 성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세연의 방에 스며든 햇살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만 그것을 맞이하는 그녀는 더 이상 어제의 이세연이 아니었다. 밤새 그녀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강태민과의 위험한 계약을 수없이 되새겼다.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부어 있었지만 그 붉은 기운 너머에는 차갑고도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창백하고 연약해 보이는 18살 소녀가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이미 복수의 칼날을 품은 전사의 그것이었다. 그녀의 연기는 그날 아침 식사부터 시작되었다. 김 집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식사 트레이를 들고 왔을 때 세연은 어젯밤 별채에서의 충격과 공포가 아직 가시지 않은 사람처럼 잔뜩 겁에 질린 모습을 연출했다. 그녀는 김 집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목소리를 가늘게 떨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 집사는 그녀의 불안정한 상태를 잠시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곧 이 어린 신부가 이 거대한 저택의 압도적인 분위기에 짓눌려 있다고 판단한 듯 별말 없이 방을 나갔다. 세연과 강태민의 은밀한 공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낮에는 강태민은 불구 노인 강 회장으로, 세연은 겁에 질린 어린 신부로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들의 유일한 접선은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여전히 어둡고 음산한 서재에서 두 사람은 김 집사와 하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의 말이 없는 식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암호화된 대화이자 보이지 않는 전략 회의였다. 강태민은 쉰 목소리로 오늘
이병식이라는 자에게서 연락이 왔더군. 아주 귀찮게 해 라며 중얼거렸다. 그것은 세연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이병식을 움직일 때가 되었다는 뜻이었다. 세연은 며칠 뒤 김 집사에게 간신히 허락을 받아 이병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 집에서의 생활이 너무 무섭고 외로우니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고 자신의 작품이 강 회장의 집에서 잘 지내는지 궁금했던 이병식은 쾌히 승낙했다. 약속 장소는 저택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고급 카페의 룸이었다. 이병식은 값비싼 시가 향을 풍기며 나타났다. 그는 세연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런, 우리 조카, 그새 고생이 많았나 보네. 하지만 어쩌겠어. 다 내 팔자지. 그래도 그 노인네가 널 꽤나 아끼는 모양이야. 내 덕에 내 사업이 아주 순항 중이거든. 그는 오만함에 취해 세연 앞이라는 사실도 잊은 듯했다. 세연은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누르고 미리 준비한 대사를 꺼냈다. 작은아버지, 저 너무 무서워요. 회장님은 이상해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가끔씩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녀는 공포에 질린 소녀의 연기를 이어갔다. 작은아버지가 저 좀 꺼내주시면 안 돼요? 네, 빚은. 제가 어떻게든 일해서 갚을게요. 그녀는 이병식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다. 이병식은 귀찮다는 듯 그녀의 손을 뿌리치면서도 그녀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뭐, 꺼내줘? 이 바보 같은 계집애야. 넌 이제 내 손을 떠났어. 넌 강 회장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감히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네 동생 세진이 그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는 세진을 언급하며 세연을 다시 한번 협박했다. 하지만 세연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괜찮으세요? 회장님이 작은아버지가 소개해준 사업, 그거 뭔가 잘못되면 작은아버지도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병식은 코웃음을 쳤다. 위험,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 누구와 일하고 있는지 알아? 진숭그룹의 진짜 실세. 강 회장, 그 늙은이는 이제 허수아비일 뿐이야.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고. 그분이 내 뒤를 봐주고 있는데 내가 뭐가 무섭겠어? 그는 자신이 거대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 거들먹거렸다. 세연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더욱 겁에 질린 척했다. 진짜 실세요? 강 회장님 말고 다른 사람이? 이병식은 자신이 실언을 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세연을 윽박질렀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넌 그냥 그 늙은이 시중이나 잘 들어. 그러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그는 찝찝한 기분을 떨치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연은 그가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는 척했다. 이병식이 떠나자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진짜 실세. 강태민의 적은 진상그룹 내부에 있었고 이병식은 그 꼴이었다. 그날 밤 세연은 별채의 체력 단련실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강태민의 지시에 따른 비밀 접선이었다. 강태민은 휠체어에서 벗어나 평소에 그처럼 완벽한 모습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연은 이병식과의 대화를 빠짐없이 보고했다. 그녀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병식의 말투, 표정, 그리고 그가 언급한 진짜 실세라는 단어의 뉘앙스까지 정확하게 분석해냈다. 강태민은 그녀의 보고를 들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세연이 똑똑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녀는 타고난 전략가였고 뛰어난 연기자였다. 잘했어, 이세연. 예상보다 훨씬 더. 그의 칭찬은 인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벽에 걸린 거대한 화이트보드로 다가가 복잡하게 얽힌 진승그룹의 지배 구조도를 가리켰다. 네가 말한 진짜 실세는 아마도 이자일 거야.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강영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태민의 사촌이자 현재 진승그룹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남자였다. 강영환, 내 사고 이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자지. 이병식 같은 쓰레기들을 이용해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내 영향력을 완전히 지우려 하고 있어. 강태민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세연에게 강영환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강영환은 다가오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강 회장, 즉 강태민이 연기하는 불구 노인을 몰아내고 자신이 회장직에 오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병식이 제안했던 사기성 신도시 개발 사업은 주주총회 직전 진숭그룹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혀 강 회장의 무능함을 부각시키려는 강영환의 계략이었던 것이다. 세연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이해했다. 그럼 주주총회가 그들의 무대라면 우리도 그 무대를 이용해야겠네요.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강태민은 그녀의 반응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들은 불구노인과 순진한 소녀를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겠지. 우리는 바로 그들의 오만함을 이용하는 거야. 두 사람은 그날 밤 별채의 어두운 불빛 아래에서 치밀한 반격의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세연에게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복잡한 재무제표를 읽는 법, 기업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방법, 그리고 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기술을 가르쳤다. 세연은 놀라운 속도로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녀의 명석한 두뇌는 더 이상 낡은 법률 서적이 아닌 거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실전 전략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가장 날카로운 검이 되어가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운명의 주주총회 날이 다가왔다. 계획은 모두 세워졌다. 세연은 이병식과 강영환 측의 비리 증거를 우연히 발견한 충격받은 어린 신부 역할을 맡기로 했다. 그녀가 입수할 결정적인 증거물론 강태민이 몰래 준비해두는 주주총회 당일 가장 극적인 순간에 터져나올 예정이었다. 그동안 강태민은 병약한 노인의 모습으로 이 모든 사태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연기를 계속할 것이었다. 주주총회 전날 밤 세연은 자신의 방에서 내일 입을 옷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강태민이 김 집사를 통해 전달한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기품 있는 하얀색 원피스였다. 그녀를 가장 연약하고 순수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줄 완벽한 무대 의상이었다. 그녀는 원피스를 든 채 창가에 섰다.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전야에 느끼는 짜릿한 긴장감이었다. 같은 시각 강태민은 자신의 서재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내일의 연기를 위해 다시 한번 노인용 담요를 무릎에 덮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공들여 만든 이 거대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리는 것뿐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일 지인승그룹의 주주총회장은 단순한 회의실이 아닌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될 터였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두 사람, 불구 노인과 순진한 소녀가 서 있을 것이었다. 지인숭 그룹 본사 30층의 대강당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라면 연말의 성과를 자축하는 자리였을 임시 주주총회장은 오늘따라 마치 거대한 심판대처럼 느껴졌다. 언론에는 비공개로 붙여졌지만
지인승 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소문은 이미 파다했다. 주주들과 임원들은 수군거리며 각자의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바빴고 그들의 시선은 모두 단상위 그리고 곧 도착할 주인공에게 향해 있었다. 강당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순간 멎었다. 김 집사가 미는 휠체어를 탄 강 회장, 강태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앙상한 몸을 두꺼운 담요로 감싸고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깊은 기침을 내뱉었다. 그의 곁에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이세연이 창백한 얼굴로 그를 부축하듯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 거대하고 적대적인 공간을 두려워하는 듯 보였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이병식은 그 모습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의 몰락을 지켜보고 새로운 권력의 편에 선 자신을 과시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는 세연을 향해 경멸과 조소가 섞인 눈빛을 보냈지만 세연은 그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숙여버렸다. 완벽한 무력한 희생자의 모습이었다. 단상 위 부회장 강영환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주주들을 맞이했다. 그는 강태민과 세연이 입장하자 짐짓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사촌 형님, 이런 몸으로 여기까지 오시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는 강태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승리자의 오만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강태민은 대답 대신 거친 기침 소리만 낼 뿐이었다. 강영환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다시 단상으로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는 진승그룹의 최근 실적 부진 물론 그가 의도적으로 조작한을 나열하며 이 모든 것이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불가능해진 강 회장의 탓이라며 교묘하게 몰아갔다. 우리는 더 이상 진승이라는 거대한 배가 좌초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강영환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현 강 회장님의 해임 및 경영권 박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강영환의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병식은 그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동의합니다. 무능한 경영자는 물러나야 합니다. 라고 외쳤다. 강영환은 이병식의 지원 사격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투표를 강행하려 했다. 그렇다면 강 회장님의 해임안에 동의하시는 주주님들은 바로 그때였다. 모든 것이 강영환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던 그 순간 강당 구석에서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 돼요. 모든 시선이 소리의 근원지를 향했다. 그곳에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이세연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강영환은 미간을 찌푸렸다. 저 아이는 누굽니까? 경비원은 무얼 하는 건가? 당장 끌어내. 그가 소리쳤다. 이병식도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세연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이 미친 계집애가 네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끼어들어. 당장 돌아가지 못해. 그의 고함 소리에 세연은 공포에 질린 듯 몸을 움츠렸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쥔 작은 USB 하나를 꽉 쥔 채 비틀거리며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아니에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 남편은 무능하지 않아요. 속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절박하고 진실해 보여 사람들은 경비원들의 재질을 멈추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세연은 단상 위의 노트북에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았다. 강영환은 불길한 예감에 당장 중지시키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강당 전면에 거대한 스크린에 복잡한 재무제표와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이게 뭔 주주들이 웅성거렸다. 세연은 마이크 앞에 서서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내용은 그 어떤 전문가의 브리핑보다 날카롭고 정확했다. 이건 지인숨 그룹의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자금 내역이에요. 여기. 이 유령 회사들로 흘러들어간 수백억 원의 자금. 이건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에요. 이건 횡령이에요. 세연은 지난 몇 주간 강태민에게서 배운 모든 것을 쏟아냈다. 그녀는 이병식이 운영하던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를 폭로했고 그 자금이 강영환 부회장 측근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까지 정확하게 짚어냈다. 이 모든 것은 지인승 그룹에 의도적으로 손해를 입혀 주가를 떨어뜨리고 남편을, 회장님을 몰아내기 위한 함정이었어요. 그녀의 외침은 강당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강영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저 순진한 계집애가 어떻게 이런 핵심 정보를 입수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이병식은 이미 패닉 상태에 빠져 거짓말이야. 저 계집애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전현이 뭘 안다고 라며 발악했다. 강영환은 애써 침착함을 되찾으려 하며 외쳤다. 저건 모두 조작된 겁니다. 어린애의 망상일 뿐입니다. 당장 저 아이를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다시 세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세연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된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당 구석 휠체어에 앉아 죽은 듯이 기침만 하던 강 회장의 자리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기까지 모든 소음이 순간 정지했다. 모든 시선이 다시 휠체어를 향했다. 강태민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병약한 노인의 흐릿한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차가운 분노로 불타는 맹수의 눈이었다. 그는 거추장스러운 산소 호흡기 튜브를 거칠게 뽑아 던졌다. 그리고 담요를 걷어차고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강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붉은 노인 강 회장이 섰다. 그는 앙상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어깨가 떡 벌어진 완벽한 신체의 젊은 남자였다. 그는 자신의 얼굴에 붙어 있던 노인의 피부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특수 분장용 실리콘 조각을 천천히 떼어냈다. 그가 어깨를 으쓱하자 병약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던 보정물들이 셔츠 안에서 우그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영환. 그의 진짜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강당 전체를 울렸다. 낮고 깊으며 지옥의 분노를 담은 목소리였다. 강영환의 얼굴은 이제 사색을 넘어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쳤다. 태민, 너 살아 있었? 이병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만 뻐끔거렸다. 말도 안 돼. 강태민은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압도적인 자신감과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겁에 질린 척하는 세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세웠다. 그리고 강영환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그래, 나다. 네가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강태민이다. 저 애가 말한 횡령 따위는 네가 저지른 짓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일 뿐이지. 강태민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또 다른 USB를 꺼내 들었다. 세연이가 재무적인 증거를 보여줬다면 나는 진짜 증거를 보여주마. 그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영상과 녹취록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영환이 암살자들을 고용해 강태민의 차를 조작하는 장면, 그리고 이병식과 공모하여 이세연의 부모님을 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었다. 이럴 수가. 주주들은 경악했다.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교사와 살인미수였다. 강영환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강태민은 그보다 빨랐다. 강태민은 단상에서 뛰어내려 도망치려는 강영환의 멱살을 잡아챘다. 그의 눈은 사리로 불타고 있었다. 내 놈이 감히 내 부모님이 일군 회사를, 그리고 저 아이의 부모님까지. 바로 그때 강당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강태민이 미리 심어둔 충성스러운 경호팀과 검사들이 들이닥쳤다. 강영환 씨, 살인교사 및 횡령, 배임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강영환은 강태민의 손에서 벗어나 검사들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강태민을 노려보았다. 이병식 역시 넋이 나간 채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 함께 체포되었다. 강당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강태민은 거칠어진 숨을 몰아쉬며 자신을 바라보는 수백 개의 경이로운 눈빛을 마주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자신의 옆에 선 여전히 하얀 원피스를 입고 서 있는 이 모든 반격의 서막을 열어준 이세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보여준 첫 번째 진짜 미소였다. 진숭그룹의 회장 강태민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우레와 같은 함성이었다. 주주총회장이었던 대강당은 순식간에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가 되었다. 강태민의 충격적인 복귀와 강영환 일당의 파렴치한 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주주들은 망연자실함과 경악,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웅성거렸다. 검사들과 강태민의 경호팀은 강영환과 이병식을 비롯한 공범자들을 신속하게 연행해 나갔다. 이병식은 마지막 순간까지 억울하다. 저 계집애가 이라며 이세연을 원망하는 비명을 질러댔지만 그 소리는 차가운 복도 저편으로 공허하게 사라질 뿐이었다. 강태민은 단상 위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몇 년간 자신을 올감했던 거대한 음모가 드디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혼란에 빠진 주주들을 향해 낮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인슨 그룹은 오늘부로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 부패와 기만은 모두 잘려나갔습니다. 저와 함께 제인송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분들만 이 자리에 남아주십시오. 그의 선언은 절대적인 자신감과 리더십을 담고 있었고 주주들은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이내 잠잠해졌다. 강태민은 사태 수습을 위해 임원들을 소집하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도 그는 자신의 등 뒤에 서 있는 이세연을 잊지 않았다. 그는 잠시 뒤를 돌아 여전히 하얀 원피스를 입은 채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세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더 이상 공포에 질려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원수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슬픔과 함께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가늘게 떨고 있는 세연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끝났어, 이세연. 그가 낮게 말했다. 세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향한 미묘한 감사의 빛이 담겨 있었다. 세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서 서로의 목숨을 의지하며 함께 싸운 전우였다. 그날 이후 며칠간 진숭그룹과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황태자의 귀환과 진숭그룹 내부의 피비린내, 나는 암투는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강영환과 이병식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이세연 부모님의 사고 역시 재수사에 들어갔고 강태민이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 그들의 살인 교사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 법은 그들에게 가장 무거운 징벌을 내렸다. 이세연은 강태민의 배려로 저주 같았던 그 저택에서 나와 안전한 별도의 거처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녀의 동생 세진이도 무사히 그녀의 곁으로 돌아왔다. 세진은 그동안 강태민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에 의해 최고의 환경에서 보호받고 있었고 그 어떤 충격도 받지 않은 듯 밝은 모습이었다. 남매는 몇 달 만에 재회하여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세연은 비로소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을 되찾았음을 실감했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된 어느 날 오후 강태민이 세연의 거처를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불구노인의 분장도 주주총회 날의 살기등등한 모습도 아닌 그저 단정한 슈트 차림의 젊은 기업가 강태민의 모습이었다. 그는 세연과 마주 앉아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그 끔찍했던 혼인 계약의 무효 판결문이야. 그가 말했다. 법적으로 그리고 사실상으로도 넌 이제 완벽하게 자유로워졌어. 세연은 말없이 그 서류를 받아들었다. 자신의 18불 속박했던 족쇄가 드디어 풀려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건 내 부모님이 남기신 회사의 지분과 재산 목록이야. 강영환과 이병식이 불법적으로 빼돌렸던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어. 물론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진숭그룹 차원의 보상금도 포함되어 있지. 그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그것은 세연이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의 막대한 부였다. 세진이의 미래도 걱정하지 마. 진숭 재단에서 그 아이가 원하는 모든 교육을 지원할 거야. 넌 이제 아무 걱정 없이 내 삶을 살면 돼. 강태민의 말은 그가 약속했던 모든 것을 지켰음을 의미했다. 그는 세연에게 빚을 졌고 그 빚을 완벽하게 갚았다. 세연은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의 말이었다. 강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거래가 끝난 듯 보였다. 그럼 난 이만 가보지. 그가 몸을 돌려 현관을 향해 몇 걸음 옮겼을 때 세연이 그를 불러 세웠다. 회장님, 강태민이 멈춰섰다. 아니, 강태민 씨. 세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줄 아는 성숙하고 자신감 넘치는 한 사람의 여성이 되어 있었다.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건 감사합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전 그냥 이 돈을 받고 숨어 지내고 싶지 않아요. 강태민의 눈이 의아함으로 빛났다. 세연은 그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주주총회 날 제가 해냈던 일. 그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전 숫자를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는 일이 무섭지만 동시에 짜릿했어요. 전 제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어요. 그녀는 당돌하게도 강태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인성 그룹.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을 텐데요. 강영환의 잔당들도 뿌리 뽑아야 하고 내부 시스템도 전부 개혁해야겠죠. 당신 혼자서는 벅찰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은 도발이었고 동시에 제안이었다. 절 당신의 파트너로 써주세요. 빚을 갚기 위한 노예나 보호받는 인질이 아니라 당신과 지인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등한 파트너로요. 강태민은
잠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당돌함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에서 주주총의 날 단상 위에서 보았던 그 날카로운 총명함을 다시 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 어린 소녀를 너무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한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빛나는 보석이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가 세연에게 보여준 가식 없는 첫 번째 진짜 미소였다. 진송그룹 전략기획실에 내일 아침 9시까지 출근할 수 있겠나? 이세연 씨. 몇 달 후 진송그룹은 강태민의 강력한 리더십과 이세연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더해져 놀라운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었다. 이세연은 회장의 비밀 병기이자 최연소 전략기획 고문으로 불리며 나이와 성별을 뛰어넘는 실력으로 임원들의 인정을 받아냈다. 그녀는 더 이상 억압받는 어린 소녀가 아닌 진숨그룹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인재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그녀와 강태민의 관계도 변했다. 혼인 무효로 법적인 관계는 깨끗이 정리되었지만 그들은 그 어떤 부부보다도 깊은 신뢰와 유대감으로 묶여 있었다. 그들은 함께 진숭을 재건하며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을 했고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했으며 때로는 서로의 지친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뜨거웠다. 그것은 존경이었고 신뢰였으며 유일한 서로의 이해자라는 깊은 동질감이었다. 어느 주말 세연은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다. 그녀는 하얀 국화꽃을 내려놓으며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전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되찾았어요. 그리고 행복해질게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가 묘소를 돌아 나왔을 때 멀리서 강태민이 차에 기댄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사적인 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코 그녀를 혼자 두지도 않았다. 세연은 그를 향해 걸어갔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부서져 내렸다. 기다렸어요? 그녀가 가벼운 미소로 물었다. 강태민도 희미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차 문을 열어주었다. 평생 기다릴 수도 있어. 두 사람은 차에 올랐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하여 과거의 어둠을 뒤로하고 눈부신 새로운 새벽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계약은 끝났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